네, 오늘 장 랭킹 5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어떤 키워드에 주목해야 될까요? 두 분과 아이디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관세와 실적 사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이야기 보따리 풀어보죠. 첫 번째 먼저 열어봅니다. 녹록지는 않습니다.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옆나라 일본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다 보니까 비슷한 결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압박감도 지금 상당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듯 합니다. 전체 이야기 먼저 해보고 좀 더 좁혀갈게요. 김태선 본부장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 뭐 뉴스가 여러 나오긴 했어요. 2+2 자체는 연기가 됐지만 유의미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예상대로 되고 있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좀 많은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잖아요. 지금 8월 1일이면 임박해 온 상황인데, 이 관세라는 키워드를 지금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는 어떻게 전략적으로 녹여야 될지 이 부분 먼저 궁금해서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타결이 된다고 해서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옆나라 일본처럼 15% 혹은 그 비슷한 수준으로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된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시장에 어떤 호재성 수급이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15%라고 하는 관세도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높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25%, 30%, 50% 맞다가 19%, 20%, 15% 해준다니까 이게 마치 공짜로 뭔가 해결되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 15%의 관세도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바,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금액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죠. 5,500억 달러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럼 상대적으로 1,000억 달러 가지고 과연 협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좀 비교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들의 GDP와 그들의 시가총액, 그리고 우리나라의 GDP와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1,000억 달러가 일본의 5,500억 달러에 저는 버금가는 수준의 협상 카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안 된다라고 하면 저는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은 불가피하게 변동성이 좀 나타날 가능성은 지금은 열어두고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다면 지금 메이저 주체 수급들이 정말 강하게 샀을 겁니다. 네. 왜냐, 간밤에 미증시에서 테크주들이 여전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올랐었던 쪽은 정체, 하지만 덜 올랐었던 쪽으로의 순환매, 일단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지수가 정체되면 올해 상반기 내내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조선, 원전, 방산, 그러니까 기존의 주도주가 좀 강한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오늘도 여지없이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관세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해결돼도 부담이고, 해결이 안 되면 일시적으로 또 시장에 충격은 올 수 있으니 저는 조금은 더 지켜보시는 게 맞다. 제가 아마 이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많이 드렸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어떤 골자였냐면 7월 30일 말일에는 FOMC 연준의 금리 방향성 때문이라도 좀 보고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8월 1일 부터 관세에 대한 부분이 발효가 되기 때문에 이걸 보고 나서 투자를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그 기조 그대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 이제 조정이 나온다면 그런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군들을 1순위로 둘 거냐, 제가 어닝 실적 발표하잖아요. 네. 어닝에서 좋은 결과 있는 종목군들을 잘 추려놓는 게, 그 종목군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종목군들이 일시적으로 하락 변동성을 보여서 기회가 준다면 그 기회를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실적이라는 키를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 S-오일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적자폭이 커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전부터 들려왔는데요. 매출액은 8조 48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9% 감소한 것으로 나왔고요.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겠죠. 2,416억 원 정도를 시작에서는 영업이익 예상을 했는데 영업 손실폭이 예상보다 크네요. 지금 나온 것은 3,439억 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주가에 나오는 변화는 없습니다. 하반기 정제마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있기는 한데요. 잠시 후 2시부터 컨퍼런스 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S-오일 계속 오늘 오후에 지켜보시죠. 일단 영업 손실폭 커졌다라는 점까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실적 이야기 조금 더 해보면서 자동차 관세 여기로 가볼까요? 곽 대표님과 이 이야기 해볼게요. 어제 현대차 실적
발표가 났고 오늘 보니까 감안해도 괜찮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의 오늘 오전 나온 실적을 봐도 관세 파고에 이 정도라는 반응이었잖아요. 뭐 기아는 아직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생각보다 이 자동차 쪽에서의 수치가 괜찮다라는 걸 이번 분기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 부여까지도 가능할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사실 지금 뭐 실적이 예상치보다 괜찮다라는 거에 우리가 만족을 해야 할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아하. 드는 시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나 뭐 기아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난해 이제 정고점, 치고점 이제 찍어준 이후로 지금 조정세가 강하게 나온 상황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횡보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서 증시에서는 지금 현재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시장 지수가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눌렸던, 좀 조정이 나온 그런 업종 섹터들 내에서의 그 키 맞추기 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희망을 걸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관측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현대차가 이번에 분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긴 했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약 15%나 감소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될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그래서 남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현대차의 그 뭐 매출액 추이를 봤을 때는 매출액은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이이긴 합니다. 다만 영업이익을 봤을 때 2023년도 이후로 지난해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다소 이제 감소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실제로 이렇게 2분기에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관세 여파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세 비용의 20% 정도 가량이 자동차 부품 쪽에 붙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이유 때문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부품 쪽 관련해서 일단은 관세에 대한 아직까지는 리스크는 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현대차와 이제 기아차 쪽에 외국인 순매수가 조금씩 붙어주는 그런 수급 동향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일본과 미국의 관세 협상 타결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도 지금 대미 협상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 역시도 이런 자동차 쪽에 붙는 관세에 대한 관세율이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조금은 이제 외인 기관 수급 쪽으로 해서 좀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대차 쪽에서는 계속해서 뭐 부품 현지화 내지는 현지 공장 등을 통해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이런 관세 리스크에 대응하겠다라고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대차 쪽에서도 굉장히 지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이러한 관세 부과로 인해서 차량 가격을 지금 인상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증권가 쪽에서는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나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본산 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만약에 현대차나 기아차 쪽에서 가격을 올려버리게 된다면 분명히 이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는 일본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일본 차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해외 이런 여러 가지 수입차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 차량 경쟁력이 일단은 있으려면 결국에는 이런 관세 리스크를 타파해 나가야지만 주가가 비로소 부양이 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참고하셔서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횡보 구간 조금 더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관세한다면 철강도 중요하긴 해서 짧게만 답변 듣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김태선 본부장님, 네. 철강도 관세한다면 영향권에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우리 정부도 중국, 일본 여령 강판에 반덤핑 관세 부과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현대제철이 사실은 흑전 이야기가 나오긴 했잖아요. 자동차와 조금 더 다른 시선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는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철강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저는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회 요인도 있네요. 일단 기회 요인을 좀 살펴보면 결국엔 중국의 비정상적인 가격에 대한 정상화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골자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앞단에서의 수요가 정상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수요가 정상적으로 나오려면 경기가 좋아야 하는데 과연 그 경기가 좋다라는 사이클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까 지금은 조금 의문인 상태잖아요. 그리고 제가 위기로 좀 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철강 쪽은 조금 경계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 US 스틸을 인수를 했습니다. 맞네요. 그러면 미국 내에서는 US 스틸의 손을 들어주겠죠. 아무리 우리나라 현대제철이 미국 내 생산 라인을 거점을 가지고 있고 인프라가 이미 투자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품질 경쟁력을 이기려면 일본을 이겨야 되는 게 아니라 일본이 인수한 US 스틸을 이겨야 되는 상황이라서 과연 이게 녹록치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일단 철강 관련주들은 그동안에 너무 많이 밀려 있었기 때문에 단기 반등 나오는 구간, 여기서 이제 추세가 정말 이기려면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경기가 좀 좋다는 시그널이 중국을 통해서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눈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경계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이번 분기에 돈 잘 벌었어 라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억눌려 왔던 섹터이기 때문에 반등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소 답보 상태에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탄한 길은 아닌 거네요. 여러 가지 재료들 저희도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평탄치는 않은데요. 이제 빛을 보게 될까요?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갈 거고요. LG 엔솔 이야기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박 대표님, 저희가 잠정 실적일 때의 시장의 반응은 한번 훑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확정 넘버보다 더 중요한 건 컨콜에서 나왔던 얘기일 것 같은데 사실 지난 6거래일간 주가가 이미 반응을 많이 해서 오늘 1% 하락이긴 하지만 이 성격을 주가 현 위치로만 이해해야 될지는 약간 의문이 붙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형님이 갈 길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나왔는지 핵심적으로 보신 부분이 있다면 여기 이야기 들려주시죠. 제가 최근에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머니투데이 방송 나올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키워드가 ESS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역시 ESS네요. 네, 전기차 캐즘이 조금은 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2차 전지 관련 섹터, 전기차 관련 섹터 말씀드릴 때 일단은 내년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 내년 적어도 한 하반기부터는 가시성을 좀 갖고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증권가 쪽에서는 이 전기차 캐즘이 2027년도부터는 다시 이제 수요 강세로 돌아설 것이다라고서 보고 있긴 하지만 IRA 법안 폐지로 인해서 이 전기차 캐즘이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여전히 지금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 다각화를 지난해부터 좀 많이 고민을 한 그런 단계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니켈, 코발트, 망간, NCM, 삼원계 배터리 쪽에서는 강자이긴 하지만 워낙 하이엔드 배터리다 보니까 중국의 그런 저가 배터리 그런 공세를 사실 맞춰갈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삼성, SK온과 같은 배터리 기업들도 최근에 계속해서 LFP 배터리를 계속 개발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도 하고요. 전기차 캐즘이 지나가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만든 LFP 배터리가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한 입장이고 다만 이제 ESS 쪽으로는 계속 북미양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으로 봤을 때 이 ESS 수요가 좀 둔화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2, 3분기부터 ESS 시장 같은 경우에도 회복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매출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 매출 이제 추이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기존에 특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IRA 그런 보조금이나 세액공제 혜택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실적 방어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들이 비춰졌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IRA 법안이 폐지가 됐을 때 그 여파가 좀 장기화되지 않을까라는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 2분기 발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수익 다각화에 지금 성공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ESS 쪽으로 했을 때 LFP ESS 관련된 에너지 저장 장치가 지금 계속해서 공급이 좀 되고 있는 중이고 미국의 이번에도 미시간주 쪽에도 공급을 하게 됐다라는 그런 관련 이슈들이 지금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G엔솔은 지금 시점에서 저는 적어도 하반기까지 키 맞추기를 고려해 본다면 40만 원 구간대까지는 무난하게 추가 흐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ESS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네요. 김태순 본부장님과도 이야기해보죠. 저희 2차 전지에서 숨통이 트일 공간은 ESS뿐이라는 이야기를 본부장님과도 앞서 해왔는데요. 그러면은 한국 정책적 드라이브와 만난다면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지 궁금해요. 우리가 그러면서 봤던 게 본부장님 LFP였잖아요. 네. 근데 어제 나온 그러면서 오늘 기사가 많이 나온 ESS 대규모 정부 사업 보면은 삼원계 쪽에서의 낙찰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결국은 네. 삼성 SDI요. 그렇죠. 기존의 LFP 그러면서 리튬 가격과 연동해서 계속 가는 부분을 그 전략 계속 고수해도 되는 걸까요?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는데 네. 왜 삼원계를 썼을까에 대한 의문은 저도 아직은 남아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SDI는 SDI대로 좋은 뉴스이긴 하지만 이게 글로벌 시장적으로 가격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경쟁력이 있을까? 당연히 기술적으로는 LFP보다는 NCM 계열의 기술이 더 높기에 아무래도 더 좋은 어떤 출력을 보여줄 겁니다. 하지만 이제 화재성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불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서 LFP로 가는 게 전 세계 지금 시장의 방향성인데 NCM을 채택을 한 건 저도 의문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LG엔솔이 어제 이제 삼성 SDI가 좀 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그래도 중국 기업과의 또 소송에서 승소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저는 주요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여전히 북미 시장에서 특히 앞서서도 이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출하가 되는 지역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건 정말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LG에너솔루션의 과거 2023년 자료를 보게 되면 2025년도까지 ESS 에너지 목표가 17기가와트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17기가와트 거의 다 채웠더라고요, 벌써. 아하. 그리고 나서 이제 내년까지의 목표가 오히려 30기가와트. 그러니까 네. 지금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또 생산량의 목표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LG 에너솔루션 저도 현재 구간에서 속도의 문제인 거죠. 바로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다른 기업들 올라올 때까지 정말 기다렸다 피를 말렸다 갈 거냐 이 차이일 뿐이지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지금 높다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저는 굉장히 위험한 그 날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테슬라가 간밤에 급락했죠. 어찌되었던 네. 전기차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2차 전지 배터리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금 배터리 관련 주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힘을 더 내줄 수 있는 모멘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에 대한 민감도는 여전히 높은 시장이다 보니까 오늘은 ESS 뉴스 많이 나와서 2차 전지는 그 연결고리로 키워드 풀어봤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역시 실적이고 기존 주도주가 답안이 될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보죠. 조선 오늘 이야기해볼 거고요. 기자재 쪽까지 묶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종목으로 조금 포커스를 이동해 볼까요? 박 대표님 오늘 조선업종 중에 삼성중공업 실적 좋았는데 이쪽은 오히려 빠지고요. 다른 쪽에 대한 매기가 이어집니다. 다만 조선 기자재 쪽에서의 한화엔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호실적에 11% 가깝게 랠리가 이어집니다. 호실적에 대한 반응도의 차이가 좀 나오거든요. 조선 섹터 내에서도 이렇게 갈리기 때문에 전략에 대해서 포커스 맞춰서 이 부분 이야기를 좀 해보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조선주 관련해서 기관 쪽에서 아무래도 지금 높은 밸류를 받고 있는 업종 섹터이지 않습니까? 조선방산이.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서 3분기는 그래도 좀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있었는데 그런 평가가 무색하게도 오늘은 조선 기자재와 조선주 모두 다 강세 움직임이 좀 두드러졌었던 하루가 아니었나라고서 보여지고요. 특히 오늘 이제 조선주 쪽에서 봤을 때는 HD 현대그룹주가 동반해서 강세 움직임이 조금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관련 소식들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미국의 조선사와 선박을 이제 공동으로 건조한다라는 그런 관련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LNG 관련해서 이 협상의 여지가 또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LNG 우리나라가 미국산 LNG를 수입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이런 LNG 관련된 수요 증가와 함께 운반선에 대한 수요도 동달아서 증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수주 모멘텀을 여전히 좀 타고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보여집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한화엔진이 조선 기자재 쪽에서는 확실히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한화엔진뿐만 아니라
다른 엔진 관련 종목들도 강세 움직임 동반해서 보여주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왜 하나엔진이 주가가 조금 더 강하게 갔을까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하나오션 쪽의 모멘텀을 타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하나오션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관련 수주 모멘텀과 MRO 사업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결국에는 하나엔진 쪽의 수요가 덩달아서 이제 시너지가 기대가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하나엔진 쪽에 주가상으로 좀 반영이 된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하나엔진의 추이를 봤을 때는 지금 신고가 움직임 계속해서 견고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엔진 쪽에서는 다시금 하나엔진을 좀 필두로 해서 약간 대장주로서 엔진주 중에서는 좀 자리매김하는 움직임이 관측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신에 이제 중소형 이제 관련 조선 기자재 종목들은 아직까지 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좀 제한적이긴 하거든요. 일단은 순차적으로 최근에는 대형주가 움직임이 나오고 그다음에 낙수 효과 측면으로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 매기가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시장에서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선 기자재 쪽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움직임 바라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주만 바라봤는데 주가 측면에서 덜 갖고 후광 효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도 높여보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실적 오늘 많이 나오네요. 신한지주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어제 KB금융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오늘 신한지주 실적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시장 예상 테두리 안에서 수치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 2조 1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8.7%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순이익가 같은 경우는 1.3%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요. 순이익 측면에서 나오는 부분도 우리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점까지 챙겨드리면서 현재 신한지주 자체는 2% 전후의 움직임 나오고 있거든요. 당기 순이익은 1조 5,490억 원 나왔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금융지주사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이 당기 순이익이 되겠죠.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수익이 양호하고 환율 효과로 좀 받은 것으로 일단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 업데이트되면 또 방송 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우리 조선 방산 여기에 따른 실적 기대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마침 여기서 원픽이 나왔네요. 사실 이 종목 여러 번 본부장님의 사랑을 받아온 종목인데 실적 주목도가 이렇게 높아진 시장에서 지금 괜찮다라는 평가해 주셨네요. 바로 공개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앞서서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잘 해주셔서 이 이야기를 꼭 다 들어주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앞서서 또 이야기한 것 중에 조선기자재가 아마 많이들 고민이 되실 겁니다. 예, 덜 간 게 맞나. 빅4가 네. 먼저 움직이고 조선기자재가 지금은 순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정말 조선사들처럼 갈 수 있는 기자재가 어디가 있을까 많이들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 고민을 세진중공업으로 좀 덜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세진중공업은 대형 탱크를 만드는데요. 그동안에는 사실 HD 현대 쪽에 이제 납품을 좀 많이 해왔었어요. 전통적으로. 하나오션이라든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이제 다시 출하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나라 조선 빅3에 모두 납품을 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초대형 탱크를 만드는 기업이니 자연스럽게 글로벌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엔진을 굉장히 좋게 보는 건 뭐냐면 고객을 우리나라 조선사만 받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조선사들을 모두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실적도 그렇고 주가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 기조라면 세진중공업도 저는 밀릴 게 없다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분기 실적은 다소 우리 눈높이보다 낮을 수는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인도량에 대해서 먼저 좀 1분기에 빨리 끌어다가 좀 인도한 게 물량이 있습니다. 하나오션 쪽으로. 그리고 하지만 3분기와 4분기 삼성중공업과 또 하나오션의 인도 물량이 지금 대기하고 있기에 저는 실적적인 부분은 크게 좀 욕심을 내려두시고 오히려 그로 인해 그 빌미로 현재의 가격을 저는 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자재 쪽에서는 세진중공업을 보시는 게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대신 이제 손절가를 10,000원 제가 제시드렸는데 10,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다시 갈 때 가더라도 수급적으로 소화해야 되는 물량들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 라인 10,000원을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올라간다면 저는 최종 목표는 15,000원을 잡고 대응해보자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주셨다라는 점까지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고요. 4위 에너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섹터 전반이 우르르 오르는 건 결국 아닌데요. 오늘 OCI 홀딩스가 오전부터 그 힘을 유지하고 있네요. 여기부터 시작을 해보면요. 김태선 본부장이 네. OCI 홀딩스 현재도 9% 상승세입니다. 어제는 자회사 안 좋아서 여기도 타격이다라고 하더니 오늘은 크고 아름다운 미국의 법안의 수혜주라고 언급이 됩니다. 정책적으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구간이라서 오른 걸까요? 태양광이 한번 꿈틀거릴 때는 힘을 받기 때문에 그 초입인지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광 패널에 네. 모듈이 차지하고 있는 원가 자체가 워낙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미국의 비정상 가격을 이제 정상화로 돌린다면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으로는 일단은 부품 소재 쪽에서는 OCI 홀딩스를 우리나라는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으로 볼 수 있고 이 전체적인 턴키를 가지고 생산량을 따져보면 하나솔루션을 이제 우리가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많지도 않습니다. 아니 그 외의 종목군들은요 하겠지만 그 외의 종목군들은 그냥 국내에서의 싸움이 있고 해외에서의 지금 싸움은 두 기업이 지금 유일하기 때문에 저는 OCI 홀딩스와 하나솔루션은 여전히 적극적으로 보셔도 괜찮다. 제가 7월 달에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더움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을 이렇게 많이 틀고 전자제품을 많이 씀에도 요새 블랙아웃 우려 나온다는 뉴스 없는 이유가 태양광 에너지가 많이 발전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패널이 많이 깔린 상황이고 아니 많이 깔렸는데 수요가 어디서 나타나요? 이게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되는 수요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태양광 쪽은 짧게 보지 마시고요. 저는 길게 보셨으면 좋겠다. 만약에 정치적인 이슈가 붙으면 속도는 올라가겠죠. 하지만 방향성은 저는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보시고 길게 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길게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요즘 관심이 높은 실적 그리고 원전 이야기를 한번 하고 에너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박 대표님, 수소가 많이 빠져서 기대감 있는 원전 쪽으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이 오늘 오후에 발표될 예정이기도 하고 SMR 필두로 해서 드라이브 국내에서도 크게 건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적 전후로는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될까요? 오늘까지의 이야기를 봐도 계속해서 움직임이 하루하루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대장주라 볼 수 있기에 지금 전략 고민 함께 해주신다면요. 사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당장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 이제 앞으로 세코 수주 관련해서 어떻게 될 4조 원 건지. 정도의 그런 이제 수주 계약을 이제 따내고 서서히 이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모멘텀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주가상으로는 좀 더 긍정적인 부분들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SMR 관련해서도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정거래일 같은 경우에는 SMR 쪽에서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BHI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더라고요. 앞으로 향후도 기대가 되는 게 지금 아랍에미리트 추가 원전 수주 가능성도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도 2028년도 원전 2기의 건설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주 모멘텀이 초기에 불과하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일단 1차 상승 이후 지금 숨고르게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2차 상승기를 주목해보자라고서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게 원전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저희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정책 키워드를 들고 왔고요.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의 움직임이 급격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목도 높일까요? 김태선 본부장이 저희 한참 정책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 안 했습니다. 발의가 8월이다라고 해서 먼 일로 시장은 인식을 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달 중에 관련 법안 발의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잖아요. 네. 다만 지금 우리 법안 내용은 모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 앞에 뭐가 있느냐? 뭐가 붙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면 당연히 봐야겠죠. 근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물론 이것들을 가지고 자유롭게 결제를 하게 되면 결제 시스템 회사에게는 또 하나의 매출처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유리할 수는 있죠.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떤 업종들보다 결제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뱅킹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또 다른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환호를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이 산업 자체가 수익성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날이라고 하는 기업, NHN, KCP라고 하는 기업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테마적인 투기적인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지혜롭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현재 시점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논외지만 네. 그래도 카카오뱅크만큼은 조금 더 들고 가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원래는 카카오페이가 더 네. 적합한데 카카오페이가 움직이면 카카오뱅크가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두 기업의 매출이라든지 현재 최근의 추세를 놓고 보면 카카오페이는 그런 테마가 아니더라도 움직일 만한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동떨어져 있지만 안전한 쪽을 찾는 게 포모 현상도 보낼 수 있고, 네, 저는 굉장히 괜찮은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카카오페이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걸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접근 전략을 짜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수가 정체되니까 네카오가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지고, 네. 네카오가 움직이면서 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에 대한 뉴스가 좀 붙는 게 저는 순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는 다른 중소형 결제사들보다 조금은 더 길게 가져가 봐도 괜찮지만 워낙 스테이블 코인을 모멘텀 삼아서 길게 투자를 하기에는 다소 약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축으로 스테이블 코인 봤고요. 곽 대표님과는 지주사 쪽 이야기, 은행 쪽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자사주라는 키워드의 힘이 강했는데 빠르게 소멸이 됐습니다. 법안 관련해서 민감도가 높거든요.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좀 간략하게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지주사 관련해서 그리고 은행 지주사 관련해서 움직임이 가파르다라는 점 어떻게 전략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2주 정도 금융사 관련 종목들 내지는 지주사 그리고 증권주, 보험주들 조정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맞아요, 쉬었어요. 네, 지금 눌림목 이후에 다시금 수급이 들어오는 걸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저는 흐름이 유효하다라고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슈가 단발적으로 나온 것은 맞지만 그 이제 이슈를 이제 이행하는 과정이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 움직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가도 된다? 그러면 지금 눌림목에서 신규 매수도 유효한 타이밍으로 정리를 제가 드려도 될지요? 네, 그렇게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주 동안 쉬었지만 추가적인 전략으로 지금 접근도 가능하다. 더 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두 분과의 시간은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곽유정 대표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